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입니다. 약물 이상 반응 원내 세미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근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영제 신독성의 예방과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CT 혹은 혈관 조영술에서 사용하는 아이오다인 조영제의 신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후반부에는 신장 환자에서 그 MRI에 사용하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어떤 그 유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는 엑스선 촬영, CT 혹은 MRI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검사 촬영 직전에 내부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투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그림자를 만들어서 주변 구조와 잘 대조시킴으로써 선명한 영상을 얻게 하는 것이죠. 조영제 중에 과거 오랫동안 사용하던 조영제에 대표적으로 이제 바륨이 있습니다. 바륨은 여기 위장 촬영 혹은 대장 촬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변 물질을 잘 대조시켜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섭취하든지 경구 섭취하든지 대장을 통한 관장을 통해서 투여하기 때문에 체내로 흡수되지 않아서 신장에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CT 혹은 혈관 조영술에 사용하는 아이오다인, 그리고 MRI 때 사용하는 가돌리늄은 주사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가 돼서 신장 독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영제를 통해서 강조된 그 조영 영상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연 신장이 이렇게 조영제와 같은 독소에 취약할까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장은 대개 주목만 하는 작은, 비교적 작은 그 기관이지만,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약 4분의 1이 신장에 공급될 정도로 많은 혈액량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신장의 사고체에서 혈액이 여과된 다음에 세관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신장이 손상받을 수가 있고, 점진적으로 신장에서 요농축이 일어나고 또 산성화라고 해서 pH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용질이 점차 축적돼서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신장의 사고체 부분에서 혈액이 처음에 여과된 다음에 긴 세관을 지나면서 결국 마지막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세관을 거친 동안에 많은 물질들이 흡수 또는 분비가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 혹은 독소의 경우는 사고체 여과뿐만 아니라 이 세관에서 분비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신장이 스스로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신장 손상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장 독성의 마커라고 해서 그것을 신장의 구조와 기능 두 가지 수준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구조로 하면 모양, 크기를 가리키는데, 육안적으로 우리가 CT 혹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육안적으로 콩팥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현미경적 수준에서 세포의 변화까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한편 실질적인 신장의 기능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 혈뇨가 있다 그러면 신장 대개 사고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은 신장을 통해서만 배설되기 때문에 만약 혈액에서의 그 크레아틴 농도가 증가했다고 하면 신장의 배설 기능, 즉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신장의 사고체에서 배설되는 지표인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됐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체 여과율이 90에서 120 사이인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60, 30, 15까지 떨어지게 되면 콩팥병이 점차 진행한다고 해서 1기, 만성 콩팥병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타납니다. 한번 신장의 손상이 받아서 그것이 석 달 이상 지속한다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나빠진 신장에서 독소 혹은 과도한 약물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 신장 기능의 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신독성이라 함은 조영제에 노출된 다음에 대개 48 내지 72시간, 즉 2, 3일 사이에 신장 손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혈청 크레아틴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 크레아틴이 한 0.5mg/dL 혹은 기저치에 비해서 평소 수치에 비해서 25% 이상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신장 손상이 생겼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장 손상은 2, 3일 사이에 점차 진행해서 또 나빠지다가 피크에 도달한 다음에 대부분 환자는 2주, 14일 사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또 일부 환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투석 치료가 필요하든지 또 평생 투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CT 혹은 혈관 조영술에 사용하는 조영제가 이와 같이 4가지 정도 다른 구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조영제가 1950년대 고오스몰의 조영제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오스몰이 낮아지는 약제가 개발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혈액의 오스몰 농도와 같은 그 아이소오스몰의 그 조영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오스몰이 높은 경우에 신장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고오스몰 조영제는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오스몰이 낮은 경우와 혈액과 같은 오스몰의 조영제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어에 있어서 조금 혼동스러운데 저오스몰보다 아이소오스몰이 오스몰 농도가 오히려 조금 아이소오스몰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오스몰은 최초에 개발된 조영제에 비해서 낮다는 뜻으로 혈액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스몰이고요. 아이소오스몰은 혈액과 같은 정도의 오스몰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신독성 차이는 거의 없고 아무래도 최근에 개발된 것이 비용은 조금 비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영제가 신장에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병변을 가져오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급성 신손상 중에 급성 세관 개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급성 세관 개설은 조영제가 신장의 혈관 수축을 가져와서 신장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신장이 저산소증에 빠져서 신장 세관세포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괴사라고 하는데 이런 기전이 있고 또 하나의 다른 기전으로서 조영제가 신장 세관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세포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아무래도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는 조영제에 노출되더라도 신장에 손상받는 신독성 빈도가 아주 1% 이하 그 미만으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혹은 신장질환과 같이 소위 고위험군에 속하면 그 신독성의 빈도가 10배, 20배 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신장 기능에서는 신독성의 빈도가 아주 낮은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독성의 빈도가 이와 같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만약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 당뇨병이다 하면 같은 정도의 신장 기능일 때에 비해서 그 조영제 신독성의 빈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뇨병과 신장 질환은 나쁜 조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영제 신독성의 고위험군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또 그 원인이 또 당뇨병인 경우 더 심하고요. 또 아까 조영제 신독성의 그러니까 이제 신장의 기능을 해치는 기전으로서 신장 혈액순환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반하는 질환으로서 심장병처럼 신장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경우 또 조영제 신독성이 증가하고, 또 조영제 자체에 의한 나쁜 요인들이 있고, 조영제 투여의 경로로서 정맥으로 주사한 것보다는 동맥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더 나쁘고, 또 다발성 골수증처럼 신장을 침범하는 질환에서 더 조영제 신독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그 신독성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의 변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혈전 크레아틴이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진단하게 되고, 대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지나면서 일주일 사이에 이제 회복되긴 하지만 일부 진행하고, 또 다른 검사 소견이 크게 특별한 소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조영제 신독성의 가능성을 의심해서 간별 진단하고, 다른 동반하는 다른 질환이 또 있지 않나 하고 의사들은 간별 진단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관상동맥 조영술 후에 신장 독성이 얼마나 발생했고, 또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빈도 환자에서 투석을 시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장 기능이 나쁘면 나쁠수록 조영제 신독성의 빈도가 여기 한 26%까지 증가하고, 투석을 하게 되는 환자의 비율도 한 5%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독성이 생겨서 그 정도가 심해서 그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투석을 하게 되면 그 환자의 생존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1년 사이의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투석까지 해야 된 그 조영제 신독성 환자의 그 생존이 약 50% 가까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조영제 신독성이 발생하면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또 후유증이 있어서 뭐 투석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고 보존요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예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조영제 신독성의 예방책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신독성의 위험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가능하다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검사법이 있지 않은가를 먼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고,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서 조영제를 투여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저오스몰 혹은 아이소오스몰 조영제를 선택해서 저용량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이 짧은 간격에 걸쳐서 여러 번 조영제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IBP라는 검사를 하고 오늘 CT하고 내일 혈관 촬영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조영제 신독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알려진 예방 방법으로서 수액을 정맥 주사해서 신장의 혈액 순환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그때 식염수 혹은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병인 기전에 있어서 그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항산화제로서 아세틸시스테인을 투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요소의 신장 손상 인자인 체액결핍 또는 어떤 약물 같은 것을 신장에 독소가 될 만한 그런 약물들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방 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방적 수액요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수액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그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를 보시면 생리식염수의 그 조영제 신독성 예방 효과가 그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좀 우수하다고 알려졌고, 또 그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중탄산 나트륨의 수액의 예방 효과가 과거 우리가 줄곧 사용하던 생리식염수에 비해서 더 우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는 생리식염수를 예방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약 한 10년 전에 중탄산 수액 요법과 에나스틸시스텐의 그 항산화 치료가 기존에 사용하던 생리식염수 치료에 비해서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봤지만 그 차이는 없어서 생리식염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는 신장 콩팥병 환자에서 MRI에 사용하는 가돌리늄 그 조영제가 어떤 유해 작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요딘 조영제처럼 이 가돌리늄도 신장의 독성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또 한편
신장 독성과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한 것은 피부를 포함한 전신에 이 가돌리늄 조영제가 섬유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사실 좀 더 심각합니다. 가돌리늄 조영제는 아요다인 조영제처럼 그 구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선형 구조를 가진 게 있고 이와 같은 고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은 이온형이라 하고 이쪽은 비이온형, 이렇게 구조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신장 또는 여러 섬유화 등에 미치는 그 부작용이 빈도가, 위험도가 서로 좀씩 차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비교적 그 위험 요소가 적은 그런 가돌리늄 조영제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가돌리늄 조영제도 그 아요다인 조영제처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장 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되었는데요. 즉 신장 질환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고용량의 가돌리늄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투여 경로가 동맥을 통해서 투여한다, 그런 경우는 가돌리늄 역시 신독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침으로서 가돌리늄 조영제는 신장 기능이 확실히 떨어진 경우, 즉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으로 저하됐다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가돌리늄 조영제를 투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중등도의 그 신부전, 즉 사고체 여과율이 30 내지 60 사이인 경우에는 조심해서 그 조영제의 용량을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왜 그 가돌리늄도 신장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 세포 실험,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그 기전이 연구되어 왔지만 결국 그 기전은 분명하지 않고, 아마도 그 아요다인 조영제와 마찬가지로 그 조영제 자체의 속성, 오스몰이 높고 하는 것이 신장에 독성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돌리늄 조영제는 신독성도 중요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피부를 포함한 전신의 섬유화, 섬유증을 유발합니다. 심하면 내부 장기까지의 섬유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굳어집니다. 초기에는 환자가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 가려움증, 또 피부가 벌개지고요, 색조가 변하고 피부가 붓다가 점차 굳어져서 이 관절이 구축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돌리늄, 신장이 나쁜 환자에서 가돌리늄이 투여하게 되면 신장으로 잘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전신에 축적이 돼서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그 치료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겨우 이제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치료할 수가 있고, 간혹 신장 이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기대해 봤지만 그것도 또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경우도 예방이 중요한데요.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 신장 기원 전신 섬유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돌리늄 사용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돌리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MRI 방법, 또는 혹시 신독성의 가능성을 조금 감소하더라도 그 경우는 예방적 수액 요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CT를 대신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돌리늄 조영제 중에 그 부작용 가능성이 작은 것을 선택해서 저염량을 투여하고, 또 가돌리늄에 노출된 직후에 혈액투석을 시행하면 다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한 그 신장질환, 콩팥병 환자는 조영제에 따른 신독성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 가능하면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그 영상 검사할 것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조영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아요다인 조영제의 경우, CT 혹은 혈관 조영술에 사용하는 아요다인 조영제의 경우에는 GFR 60을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이다 그럴 때는 충분한 그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통해서 예방요법을
해야 됩니다. 한편 MRI에 사용하는 가돌림 조영제의 경우는 GFR이 30 미만인 경우는 되도록 피하도록 하고 30에서 60 사이는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조영제 부작용이 한번 발생하면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예후는 좀 불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